지금 회장님 바로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린 놈이 돈이 필요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거라. 백전노장이라 불리며 산전수전 다 겪은 태성그룹 강중만 회장의 서재. 그 얼어붙은 정적을 깨뜨린 건 겨우 13살 소년 지훈의 떨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장통에서 땀 흘리며 쌀 배달이나 하던 조그만 아이가 거물 중에 거물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믿기 힘든 말을 내뱉습니다. 노 회장의 눈동자가 경악과 의구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쌀집 아들이 던진 이 위험한 승부수는 과연 저택의 공기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평생을 의심 속에 살아온 노신사와 숫자를 그림으로 읽는 소년의 기이한 공조.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13살 지훈의 세상은 좁디 좁은 재래시장 골목이 전부였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홀로 쌀집을 꾸려가며 억척스럽게 지훈을 키웠지요.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속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만화 영화에 빠져 있을 때 지훈은 어머니 곁에서 쌀자루를 나르고 낡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펼쳐지는 능력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 오늘 팔린 쌀의 무게, 심지어 어머니가 장을 보며 쓴 푼돈의 액수까지 지훈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절대 잊히지 않는 선명한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지훈이 영특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아이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사들도 울고 갈 정교한 계산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의 일상은 평화롭지만 고단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와 먼지를 뒤집어 쓰며 쌀 배달을 다녔습니다. 지훈이 배달하는 곳 중에는 서울 변두리의 으리으리한 저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태성그룹 강중만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수성가한 인물로 유명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자 외부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 저택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장 골목의 활기찬 기운과는 정반대로 저택 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항상 단정한 양복 차림의 최 실장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강 회장의 손발이 되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신복 중의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쌀을 배달하고 나오던 지훈은 서재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최 실장의 낮은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평소 회장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최 실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 은밀하고 음흉한 계획을 꾸미는 자의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시야에 최 실장이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훈의 머릿속엔 서류에 적힌 수만 개의 숫자가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훈이 읽어낸 숫자의 흐름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합계가 맞지 않았고 특정 계좌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자금이 마치 독버섯처럼 숫자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보기에도 그것은 명백한 배신과 도둑질의 흔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일까? 회장님처럼 무서운 어른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빼돌리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지우는 애써 잊으려 했지만 머릿속의 숫지 그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배신의 증거들이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의 집안에 큰 불행이 닥칩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어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서는 과거 남편의 사고 때 얻은 충격과 과로가 겹쳐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수술비는 자그마치 3천만 원. 쌀 한 대를 팔아 몇백 원을 남기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 속에서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그날 저택에서 보았던 최 실장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적힌 어마어마한 비자금의 액수들, 그리고 홀로 외로이 앉아 배신자에게 속고 있던 강 회장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착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기만하는 나쁜 어른을 벌주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말입니다. 지우는 그 길로 다시 강 회장의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슴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3살인 소년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재벌 회장의 서재문을 두드리기 직전, 지우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강 회장과 마주한 순간, 지우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배신자의 존재를 고발하며 위험한 승부수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소년의 제안에 서재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무리 영특해 보이는 아이라지만 평생을 비즈니스의 전쟁터에서 살아온 노 회장에게 쌀집 아이의 고발은 그저 철없는 장난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회장은 손을 저으며 아이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아까 보았던 서류 속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복잡한 계좌번호와 소수점까지 정확한 금액들이 지훈의 입을 통해 쏟아지자 강 회장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지훈의 얼굴이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지훈에게 그 돈은 어머니의 생명줄과도 같았지만 지금 당장 구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의 절망적인 통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노 회장은 지훈이 단순한 영재를 넘어 무언가 절박한 사연을 품고 자신을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역시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온 노 회장은 아이의 천재성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매수되어 자신을 흔들려는 도구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린 놈이 돈이 필요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거라.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지훈은 억울함과 슬픔이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회장님 가계부의 숫자가 비어 있는 건 누군가 회장님의 눈을 가리고
뒤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년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은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20년 넘게 믿고 곁에 둔 최 실장이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택의 정원을 관리하던 정원사 노인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 회장이 젊은 시절 보따리상을 하던 때부터 함께 고생했던 유일한 친구이자 현재는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충직한 조력자였습니다. 정원사 노인은 평소 지훈이 배달 올 때마다 아이의 맑은 눈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욕심에 가득 찬 어른들의 눈과는 다릅니다. 가끔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더 정확히 볼 때도 있는 법이지요. 정원사 노인의 말에 강 회장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마지막 시험을 던졌습니다.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기꺼이 수술비를 내주마.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거나 나를 속인 것이라면 너와 내 어머니는 다시는 이 동네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지훈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뒤틀린 숫자의 매듭을 풀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회장에게 약속했습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숫자가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최 실장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 증거를 찾아낼 때까지 모든 것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성금으로 받는 대신 저택에 머물며 비밀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택을 나오며 지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들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에게는 단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저택에 숨어든 뱀 같은 배신자를 찾아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지훈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스스로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훈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장통의 퀴퀴한 쌀 먼지 대신 이제 소년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저택 서재의 오래된 가죽 냄새와 차가운 대리석의 기운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을 먼 친척 조카라고 둘러대며 저택의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락한 휴식이 아니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잠입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은 방에 짐을 풀기도 전에 강 회장이 건네준 두꺼운 장부들과 마주했습니다. 수십 년간 태성그룹을 지탱해온 거대한 숫자의 성벽이 지훈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최 실장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최 실장은 갑자기 나타난 이 쌀집 아이가 마냥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이 왜 너 같은 아이를 이곳에 두시는지 모르겠구나. 공부나 하거라. 괜히 어른들 물건에 손대지 말고. 최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맹독을 품은 뱀 같은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럴 때마다 일부러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만화책을 보거나 숫자로 낙서를 하며 최 실장의 경계심을 늦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저택에 불이 꺼지면
지훈의 진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정원사 노인의 도움으로 최 실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의 비밀 금고 옆에 놓인 최근 결제 서류들을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낮에 보았던 장부의 숫자들과 밤에 새로 스캔한 서류의 수치들이 실타래처럼 엉켰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조작된 세금 계산서와 유령업체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하나둘씩 이미지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됩니다. 태성 물류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운송 계약 건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훈의 머릿속 계산기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운송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최 실장과 연결된 가공의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계약이 체결되는 날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고 그 책임을 강 회장의 결제 실수로 몰아가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당장 강 회장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어머니의 수술비는커녕 자신마저 무사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선을 찾아야 해. 지훈은 최 실장이 버린 파쇄종이 조각들까지 모아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작은 방은 이제 거대한 배신의 음모를 밝혀낼 최후의 사령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약속 시간 중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가끔 지훈의 방을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소년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노 회장과 소년은 서로의 눈을 통해 무언의 약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단순한 쌀집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무너져가는 제국을 구할 유일한 파수꾼이자 배신자의 목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문은 통과했고 이제 소년은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이 저택에 머문 지 나흘째 되던 날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겉으로는 강 회장이 시킨 한자 공부를 하는 척하며 엎드려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최 실장이 건네준 물류창고 재고 목록과 강 회장의 개인 비자금 장부를 겹쳐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숫자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교한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멸된 채권들이었습니다. 이미 갚았어야 할 돈들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빚으로 남아 있었고 그 막대한 이자는 매달 최 실장의 친척 명의로 된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주먹을 꽉 쥔 순간 서재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실장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평소에 인자한 웃음을 지우고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연습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엔 지훈이 암호처럼 적어놓은 복잡한 숫자와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어린애가 너무 똑똑하면 명을 재촉하는 법이란다. 너는 그저 회장님 기분이나 맞춰드리고 어머니 수술비나 챙겨서 나가면 될 일이야. 왜 자꾸 내가 감당 못할 수치들을 들여다보니? 최 실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어깨가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지만 오히려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겁먹은 아이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심부름시킨 걸 적은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저는 잘 몰라요. 지훈의 천진난만한 연기에 최 실장은 잠시 의심을 거두는 듯 했지만 이내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의 어머니 수술비의 2배가 넘는 거액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성이다. 회장님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 그러면 내 어머니는 최고의 병원에서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수술은커녕 내 어머니가 병원 밖으로 살아서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최 실장의 협박은 노골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이 돈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고 이 무서운 저택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악마와 손을 잡는 순간 그 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강 회장 그리고 결국 어머니까지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우는 억지로 침을 삼키며 최 실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회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내일 나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듯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훈은 최 실장이 준 돈 봉투를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원사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정원사 노인은 어둠 속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 참았다, 지훈아. 놈이 너를 믿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가장 위험하면서도 유일한 기회다. 정원사 노인은 지훈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믿었던 유일한 친구인 정원사 노인 역시 최 실장의 횡포를 오래전부터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과 노인은 그날 밤 저택의 지하 창고에서 최 실장이 몰래 빼돌린 이중 장부 원본이 숨겨진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숫지들을 그림으로 기억하는 지훈의 비범한 관찰력이 없었다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적은 지훈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최 실장이 판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오히려 최 실장의 목을 조를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한 배신자에게 줄 선물은 그가 평생 모은 탐욕의 숫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종말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밤을 새워가며 머릿속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배신자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그 순간 소년의 숫자가 그를 심연으로 끌어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이 최 실장이 건넨 돈 봉투를 거절하고 저택에 남기로 한 날 밤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습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지훈의 심장을 압박해왔습니다. 최 실장은 지훈이 자신의 매수에 넘어간 척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제는 지훈을 자신의 사냥개처럼 부리려 들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불러세워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장부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물류 유통망의 흐름이 담겨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숫자들이 마치 누군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최 실장은 지훈의 어깨를 친근하게 주무르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손길에서 소름 끼치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최 실장은 지훈에게 이 장부의 숫자들을 강 회장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이 성공하면 지훈의 어머니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겁에 질려 복종하는 아이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인 고개 아래 지훈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 실장이 건넨 장부를 머릿속에 스캔하며 그가 숨겨놓은 치명적인 독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최 실장이 계획한 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대규모 물류 운송의 날 고의로 대형 사고를 일으켜 회사의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모든 법적 책임의 화살을 강 회장의 최종 결제 사인이 담긴 서류로 돌리려는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즉, 강 회장을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판단 미스나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세워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막대한 배상금을 챙겨 달아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숫자의 미로 속에서 최 실장이 마지막 단추를 끼울 날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의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최 실장의 눈을 피해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창고 뒤편의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정원사 노인이 일러준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지훈은 그곳에서 최 실장이 버린 파쇄된 종이 조각들과 그가 몰래 통화하며 적어 내려간 메모지들을 수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지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한 소년의 분노였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해외에 차명 계좌를 만들어 두었고 사고가 터지는 즉시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나가는 순간 자신과 어머니는 배신자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정원사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는 자신이 덫에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법이란다. 내 머릿속에 든 그 정직한 숫자들만이 이 썩어 빠진 저택을 정화할 수 있다. 노인의 격려에 지훈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숫자가 소용돌이치며 하나의 완벽한 반격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완벽하다고 믿는 그 장부의 빈틈, 소수점 아래 숨겨진 단 0.1의 오차가 배신자의 숨통을 조일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최 실장에게 다가가 조작된 장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 정리했어요. 회장님도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최 실장은 지훈이 정리한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건넨 그 서류야말로 최 실장 스스로 제 목에 밧줄을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훈은 이제 거대한 동굴의 가장 깊은 곳, 배신자의 심장 바로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소년의 작은 어깨 위로 태성그룹의 운명과 어머니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정직했고 진실은 소년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조용히 강 회장의 생신잔치, 즉 배신자가 파멸할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예정일을 단 하루 앞둔 밤,
저택의 서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이 퀭하게 들어갔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최 실장이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는 그 마지막 결제 서류를 품에 안고 강 회장의 침실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지난 20년간 공고하게 쌓아 올린 강 회장과 최 실장의 신뢰관계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것은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던 강 회장은 지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A4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훈이 지난 일주일간 머릿속으로 그려낸 모든 숫자의 흐름이 정교하게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정확한 시각, 물류 트럭이 이동할 경로, 그리고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가로챌 공범들의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동자가 가장 심하게 흔들린 지점은 서류의 맨 하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 회장 본인의 인감도장과 서명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지훈을 시켜 정리하게 했던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는 사실 강 회장이 직접 배임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꾸며진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서명을 확인한 순간 마치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수지이자 그림자였던 최 실장이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명예와 인생 전체를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 회장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회장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에 직접 서명하신 적 없으시죠? 최 실장님은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이 종이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대로 내일이 오면 회장님은 평생 일군 회사를 망친 범죄자가 되십니다. 지훈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예리하게 강 회장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장은 배신감과 자괴감에 휩싸여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믿지 못해 외롭게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마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지훈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지. 이제 와서 무얼 하겠느냐. 이미 도장은 찍혔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노 회장의 절망 섞인 한탄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강 회장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숫자는 틀리지 않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그 숫자의 흐름을 뒤바꿀 마지막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지훈은 최 실장에게 장부를 넘겨주기 전 특정 수치에 아주 미세한 오류를 심어두었습니다. 최 실장이 아무리 꼼꼼히 검토했어도 숫자를 이미지로 읽는 지훈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이 장부를 이용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고를 실행하는 순간 그가 심어놓은 오류가 역으로 최 실장의 개인 계좌와 비밀 금고의 위치를 폭로하게 설계해 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배신자가 스스로 판 무덤에 발을 들이게 만드는 완벽한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소년의 맑고 강인한 눈동자를 보며 다시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신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던 노 회장의 가슴에 다시 한번 싸울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고작 13살 소년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보내준 마지막 구원이구나. 회장의 목소리에 다시금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저택 밖에서는 배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서재안의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반격의 횃불을 올렸습니다. 소녀는 가장 깊은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고 비로소 배신자의 가면을 벗길 마지막 무대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열리자마자 최 실장은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강 회장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물류사고가 터지는 날이자 강 회장의 모든 권력을 자신이 통제하게 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강 회장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던 노 회장의 눈동자가 마치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던 사자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어젯밤 지훈이 건넨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최 실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사기꾼답게 금세 표정을 다잡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어제 드린 보고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누가 이런 조잡한 서류를 회장님께 올렸단 말입니까? 최 실장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지훈을 탓하려 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서재의 대형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곳엔 최 실장이 비밀리에 접촉했던 물류업체 사장과 사고를 공모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그가 지훈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협박하던 CCTV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음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조작입니다. 최 실장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이 그의 앞에 작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실장님이 지우셨던 이중 장부의 마지막 데이터들 제가 다 복구해뒀어요. 실장님이 해외 계좌로 보낸 돈들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제가 회장님께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안에 그 어떤 호령보다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심어둔 수지의 오류 때문에 최 실장의 차명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고 그가 빼돌리려던 자금의 꼬리는 낱낱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최 실장은 강 회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신복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를 믿었던 내 세월이 아깝구나. 사람의 정보다 숫자가 더 정직하다는 걸 이 어린아이에게 배웠다. 강 회장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을 끌어냈고 저택을 뒤덮고 있던 어둡고 칙칙한 배신의 그림자는 그제야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진 서재 안에는 이제 노 회장과 소년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정원사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 다가가 소년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누구도 믿지 못해 벽을 쌓고 살았던 노 회장이 처음으로 타인에게 내민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단순히 내 재산을 지킨 게 아니라 늙은이의 마지막 남은 명예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지켜주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 무서운 어른들과의 싸움에서 버텨온 소년의 마음이 회장의 품 안에서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약속대로 어머니의 수술비 전액이 병원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지훈의 정직함과 천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훈이 앞으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시장 골목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장부를 뒤적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큰 보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원사 노인은 흐뭇한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며 마당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 서재의 창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숫자는 참으로 복잡하지. 하지만 지훈아, 내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마음이 담긴 숫자는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단다. 소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얻은 평화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저택에서 끌려나간 뒤 그 화려했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허탈함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사람이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노 회장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겼지요. 하지만 강 회장은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려준 소년, 지훈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지훈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고단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지훈의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데려온 백발의 노신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수척해진 손으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가슴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녀가 놓지 못했던 그 사진첩. 지훈은 어머니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건네받아 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강 회장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곳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람, 박 기사 아닌가? 자네 아버지가 정말 이 사람이란 말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강 회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전국을 누비던 시절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전용 운전기사 박진호. 그는 강 회장이 가장 신뢰하던 부하였고 때로는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강 회장을 노린 반대 세력의 사주로 발생했던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 불길이 치솟는 트럭이 강 회장의 차를 덮치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박 기사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박살나는 것을 알면서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그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박 기사는 끝내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박 기사의 유가족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맹세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일을 도맡았던 최 실장은 유가족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 뒤
그 막대한 자금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강 회장은 병실 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7순이 넘은 노신사의 오열 소리가 고요한 병동에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 목숨을 구해주고 떠난 자네의 은혜도 모르고 뱀 같은 놈을 곁에 두고 살았어. 강 회장은 지훈의 작은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사죄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은인의 가족이 시장 골목에서 쌀자루를 나르며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자책감이 노 회장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지훈은 울고 있는 강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늘 아버지가 보고 싶어 밤마다 숫자를 세며 잠들었던 소년. 자신의 비범한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아이는 비로소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숫자가 아니라 정직함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회장의 주름진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회장님, 아빠는 아마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린 것도 아빠가 가르쳐준 마음 때문이니까요. 강 회장은 그 길로 병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총동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내내 강 회장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수술은 단순히 한 여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 회장 본인이 잃어버렸던 양심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서너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을 때 집도인은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훈과 강 회장은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배신을 척결하고 이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배신자로 가득했던 차가운 저택 대신 이제는 지훈과 정원사 노인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지나 새벽녘이 밝아오듯 두 가족의 얽히고 설킨 아픈 인연은 이제 상처를 딛고 찬란한 보은의 꽃으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한 달 뒤 지훈은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재래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갔지만 시장 골목의 풍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스하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지훈은 오늘도 평소처럼 낡은 면바지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니의 쌀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지훈의 눈에는 숫자가 단순히 계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강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지훈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쌀집을 태성그룹 전 계열사의 공식 쌀 납품처로 지정했습니다. 덕분에 쌀집 앞에는 매일 아침 거대한 트럭들이 줄을 이었고 시장 상인들은 지훈이네 쌀집에 닥친 기적 같은 행운을 제 집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훈이 재벌 회장을 구한 천재 소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그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신 효자가 복을 받은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옆집 반찬가게 할머니는 지훈에게 갓 버무린 겉절이를 건네며 지훈아, 사람이 바르게 살면 하늘이 굽어 살피는 법이란다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편안한 점퍼 차림으로 나타난 노 회장은 정원사 노인과 함께 지훈의 쌀집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이 땀을 흘리며 쌀자루를 나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 무거운 쌀자루는 일꾼들에게 맡기고 내가 세운 재단에서 공부에만 전념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의 그 비범한 머리를 더 큰 곳에 써야지. 강 회장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지훈은 맑은 눈으로 회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쌀 먼지 냄새가 좋고 제 손으로 직접 무게를 달아 이웃들에게 정직하게 쌀을 팔 때가 제일 행복해요. 공부는 밤에 해도 충분합니다. 진짜 공부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배웠거든요. 지훈의 대답에 강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늘 사람을 의심하며 외롭게 살았던 자신보다 작은 쌀집에서 진심을 나누는 소년의 마음이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그날 시장 상인들에게 돌릴 떡과 과일을 한가득 샀습니다. 평생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던 노 회장이 시장 골목 낡은 평상에 앉아 상인들과 막걸리 대신 보리차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그 어떤 권력의 순간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훈은 이제 숫자를 통해 세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가 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름진 미소, 거친 손마디에 담긴 고단한 삶의 흔적,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의 무게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에게 숫자는 더 이상 배신자를 잡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빈 쌀독을 채워주고 희망을 나누기 위한 따뜻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역시 건강을 되찾아 가게 한편에서 고소한 쌀 냄새를 맡으며 웃고 있었고 그 곁에서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이익이 아니라 정과 신뢰라는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일 때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정의가 아니더구나. 너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구하는 거란다. 지훈은 노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준 정직함과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숫자보다 무거운 것이 진심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소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쌀집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장부에는 지금 무엇이 적혀 있느냐고 말이지요. 따뜻한 여운과 함께 소년과 노 회장의 아름다운 인연은 그렇게 영원한 행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